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.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쉽게 터놓지 못하시는 거 바로 입냄새입니다. 특히 요즘은 마스크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냄새가? 하고 놀라셨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. 또 어떤 어르신은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요? 이래서 정말 속상하셨다는 사연도 있더라고요. 이게 그냥 좀 불편한 걸 넘어서 자신감 문제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양치질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나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여러 자료들, 신문 기사나 약학정보원 정보, 또 블로그 글들, 건강정보 사이트, 그리고 실버 라디오나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채널 정보까지 좀 다양하게 모아서요.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지,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없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입냄새 저희가 구취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입안에 사는 세균들 때문입니다. 특히 그 혐기성 세균이라고 했어요.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이죠. 얘네들이 어디 숨어 있냐면 혀 안쪽 깊숙한 곳이나 아니면 잇몸이랑 치아 사이처럼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주로 살아요. 그러면서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, 특히 단백질 같은 걸 분해하는데요. 이때 아주 불쾌한 냄새,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. 아, 그 달걀 썩는 냄새 같은 거 말씀이시죠? 네, 비슷합니다. 실제로 입냄새 원인의 거의 90%는 바로 이 입안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다 입안이 문제군요. 근데요, 들어보면 유독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. 이건 단순히 양치질 횟수나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자료들 보니까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던데요. 아,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처럼 침샘 기능도 좀 떨어져서요.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. 게다가 어르신들 여러 건강 문제로 약 드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혈압약이나 다른 약들. 네, 그런 약들 중에는 부작용으로 입을 마르게 하는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또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틀니 자체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요. 침이라는 게 그냥 입안을 적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입안의 산도를 좀 중성으로 맞춰주고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계속 씻어내는 그런 자정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아, 청소부 역할이군요. 그렇죠. 근데 이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 청소가 잘 안 되니까 세균이 훨씬 더 쉽게 늘어나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. 와, 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네요. 그럼 입안이 마르는 것 말고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? 워낙 복합적이라고 하니. 그럼요. 아주 다양합니다. 일단 혀를 한번 보세요. 혀 표면에 하얗거나 좀 누렇게 끼는 거 있죠. 설태라고 하는데 네, 백태라고도 하죠. 맞아요. 그게 바로 세균이랑 음식물 찌꺼기, 죽은 세포들이 뭉쳐있는 덩어리예요. 이것도 냄새의 아주 흔한 원인이고요. 당연히 잇몸병, 그러니까 치주질환이나 충치도 원인이 될 수 있죠. 염증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니까요. 그리고 입안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속이 안 좋아서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아니면 코 문제,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어도 코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고요. 또 목 안쪽 편도에 보면 가끔 작고 노란 알갱이 같은 게 끼는 분들이 있어요. 편도 결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냄새가 꽤 심합니다. 편도결석이요. 아,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당뇨병이나 신장질환, 간질환 같은 어떤 전신 질환의 신호로 입냄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입냄새가 계속 심하게 난다 싶으면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일 수도 있으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. 입안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. 혹시 내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됐더라고요. 네, 몇 가지 방법이 있죠. 우선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이나 깨끗한 숟가락 같은 걸로 혀 제일 안쪽을 살짝 긁어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. 아,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아니면 손등에 침을 살짝 묻혀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도 있고요. 또 컵에다 숨을 후 불어넣고 잠깐 뒀다가 맡아보는 방법도 있고요. 근데요,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실제로는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본인만 너무 예민하게 느낀다거나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요. 아,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시민성 구취 또는 상상 구취라고 하는데요.
실제 측정해보면 냄새 수치가 정상인데도 본인은 계속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거죠.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클 수 있어서요. 너무 혼자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치과에 가셔서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. 자,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제일 궁금한 거.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입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죠. 역시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? 맞습니다. 뭐니 해도 기본은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.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식사 후에는 가급적 빨리 3분 이내에 양치하는 게 좋고요.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. 그리고 칫솔젤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 낀 걸 다 빼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꼭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치실.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역시 중요하군요. 네,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태,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를 닦아주는 것도 필수적입니다.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한 3, 4번 정도 쓱 닦아내시면 돼요. 너무 세게 긁으면 혀에 상처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칫솔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칫솔 모가 벌어지거나 마모되면 세정력도 떨어지고 또 오래 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. 보통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기본적인 양치질, 치실, 혀 클리너 사용, 칫솔 교체. 이게 기본이군요. 그럼 생활 속에서 좀 더 신경 쓸 부분은 없을까요? 아, 있죠.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. 물이요? 네.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. 아까 침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. 물을 자주 마시면 침 분비도 돕고 입안을 계속 헹궈주는 효과가 있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아하. 반대로 커피나 술, 담배 같은 것들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. 식사 후에 설탕이 안 들어간 무설탕 껌을 잠깐 씹는 것도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물 자주 마시고 입 마르게 하는 것들 피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입냄새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민간 요법 같은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.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죠. 우선 물이나 녹차는 기본적으로 수분 공급에 좋고 특히 녹차에는 항균 성분도 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베이킹 소다를 물에 약한 타서 각을 하는 방법도 소개되곤 하는데 이게 입안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 활동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너무 자주 하거나 농도가 진하면 안 좋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. 과일 중에서도 얼급되는 게 있던데요. 네,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설태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. 사과 같은 섬유질 많은 과일은 씹는 과정 자체가 입안을 좀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. 약간 자연 칫솔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강황이나 당근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좋아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. 생강의 항균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됐어요. 생강은 어떻게 활용하나요? 치약에 생강즙을 한 방울 섞거나 생강 우린물로 각을 하는 방법 같은 게 소개되었는데 다만 곰팡이가 핀 생강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. 네, 그건 조심해야겠네요. 또 자일리톤 과류를 자기 전에 입에 머금고 녹이는 방법이나 최근에는 구강 유산균이라고 해서 입안에 유익균을 늘려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방식의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보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분명해요.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.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가장 우선이에요. 예를 들어 잇몸병이나 충치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만 쓰면 안 되겠죠? 그렇죠. 근본 치료가 먼저겠네요. 네,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만약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구강청결제, 즉 가그렉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것도 도움은 되지만 고를 때 알코올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입안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주로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성분이 입안에 오래 머물러 효과를 보기에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오늘 입냄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쭉 살펴봤는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. 그리고 절망할 필요 없이 대부분은 올바른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.
이걸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. 이 정보들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? 맞습니다. 입냄새는 그냥 입에서 나는 냄새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입냄새 고민을 더는 가장 확실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입냄새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요.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또 그걸 잘 관리해 나가는 습관이 어쩌면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